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주말은요, 진짜 이틀인데 체감상 하루 같아요. 지나가는 속도가 거의 KTX급입니다. 오늘은요,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책 소개를 좀 시작할까 해요. 이 그림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만 딱 보면 위아래 그 사각형의 색깔이 달라 보이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색깔이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위쪽 사각형은 좀 어둡고 아래쪽 사각형은 좀 밝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사각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색은 같은 색입니다. 이게 무슨 같은 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아래가 사실은 같은 회색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고 보는 저도 자꾸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도 다른 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까와는 좀 다르게 같은 색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같은 색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가렸던 걸 다시 빼면 또 다른 색으로 보이죠. 이건요, 아마 일종의 착시 현상일 겁니다. 그쵸?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중간에 음영 때문에 이렇게 색이 달라 보이는 건가? 하고 그냥 대충 떠올려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같은 색인데도 달라 보이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단순히 뇌의 착각? 아니면 그냥 착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의 저자 베럿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카메라가 찍는 사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세상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한번 갈증이 났을 때를 떠올려봐.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나면 몇 초 이내에 갈증이 줄어들곤 했지? 이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물이 혈류에 도착하려면 한 20분 정도가 걸려. 그러니까 네가 물을 마시고 몇 초 만에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을 거야. 사실은. 그렇다면 무엇이 너의 갈증을 해소했을까? 바로 예측이야. 뇌는 마시고 삼키는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물을 마시면 느끼게 될 결과를 예상해서 수분이 혈액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훨씬 전에 갈증을 덜 느끼도록 만들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오 진짜 그러네 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우리의 뇌는 과거에 이렇게 목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 있으니까 이제 물을 먹었으니 곧 나의 혈류에 물이 공급되겠구나 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지만 뇌의 그 예측 때문에 갈증이 사라진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사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맞습니다. 이 사진도 예측하는 뇌 때문에 같은 색인데도 위아래 사각형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우리의 인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예측을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색이다라고 인지하기 전부터 뇌는 이 위아래 사각형의 색이 다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이 물체의 그림자를 보니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대충 알겠군. 위쪽이 빛을 잘 받고, 그런데도 빛을 받았는데도 어두운 걸 보니 위쪽 사각형의 표면은 회색이겠어. 그리고 아래쪽 사각형은 빛이 덜 비쳤는데도 밝아. 그러면 흰색 표면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우리의 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뒤 우리가 보는 물체를 인지하겠죠? 과거에 그림자가 비친 사각형을 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이 사각형의 색깔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세상에서 저런 각도로 빛을 받고 있으면 저 두 사각형은 분명 다른 색임엔 틀림없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험 그 이전에 우리의 인지보다 더 빠르게 뇌가 먼저 예측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어떨지를. 그 예측의 근거는 과거의 경험이고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예측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련의 행동을 게시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식 없이 이루어진다. 그가 하는 이 놀라운 주장은 자연스레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건 이런 거죠. 그럼 나에게 내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야?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들로 내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진다면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네? 라는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이에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네가 지금 모든 하는 행동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물어뜯는 일도 없을걸? 아마 네가 나쁜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너도 모르게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과자의 새콤달콤한 맛을 몰랐다면 영화를 보면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과자 한 봉지를 다 비워버리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 너의 뇌는 단지 네가 과거에 한 경험이라는 기억으로 너의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야. 만약 네가 마법처럼 시간을 거슬러 너의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너의 뇌는 아마 다르게 예측할걸?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과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 그치? 하지만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미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너는 지금을 다르게 살 수 있어. 만약 지금을 과거의 한 시점으로 친다면 미래의 너에게 오늘은 내일을 다르게 예측하도록 뇌에 씨를 뿌려준 시간일 거야. 그는 우리가 한 행동이 모두 뇌의 예측으로 촉발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흥분했을 때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흥분하기 전에 당신의 예측을 바꿀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실수로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가서 내가 부산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1분 만에 부산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지금 당장 강릉에서 부산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일 부산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상황을 지금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뇌의 예측하는 특성 때문에.
진짜 착시 현상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신선한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듣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미래의 너는 지금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말을 종종 듣고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그냥 좋은 말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말이었네요. 네. 정말 이제 흥미로웠던 책입니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몇 년 전 나는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기 전인 1970년대 남부 아프리카의 로디지아 군대에서 복무했던 한 남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징집되어 제복과 소총을 건네받고 게릴라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징집되기 전까지 바로 그 게릴라들을 지지해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깊은 숲속에서 소규모 분대의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던 중 그는 자기 앞에 어떤 움직임을 발견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위장하고 총을 든 게릴라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총을 들어 안전장치를 푼 뒤 눈을 가늘게 뜨고 총열을 들여다보곤 돌격용 소총인 AK-47을 들고 있는 선두를 겨냥했다. 별안간 그는 자기 어깨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쏘지 마. 등 뒤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아이잖아. 그는 서서히 소총을 내리고 현장을 다시 보았고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길게 늘어선 소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AK-47은 어이없게도 솥대를 모으는 막대기였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자는 어딘가 찝찝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어쩌다 내가 바로 눈앞에 일어난 것도 잘못 보고 아이를 죽일 뻔했지? 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의 뇌는 작동해야 하는 대로 정확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뇌의 시각계가 일종의 카메라처럼 바깥 세상에 있는 시각 정보를 감지해서 마음속에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을 사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 시각이란 건 뇌가 구성하는 건데 이는 매우 매끄럽고 설득력이 높아서 마치 아주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막대기를 든 10살짜리 소년을 소총을 든 어른 게릴라로 보는 게 왜 지극히 정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뇌의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보자.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까지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둡고 조용한 상자에 갇혀 있다. 뇌는 매일매일 눈, 귀, 코를 비롯하여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신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의미 있는 광경이나 냄새, 소리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빗발치는 광파와 화학물질, 그리고 기압의 변화에 불과하며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모호한 감각 데이터 조각들을 맞닥뜨리면 뇌는 어떻게 해서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몸을 제어해서 잘 살아있게 만드는 점이라는 걸 기억하라.
당신의 뇌는 감각 데이터의 맹공격으로부터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어내어 당신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어떤 맹수의 점심 식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해서 감각 데이터를 해독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걸까? 바로바로 들어오는 모호한 정보들을 사용해야 한다면 당신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최선의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헤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뇌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추가 정보원이 있다. 바로 기억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일들과 친구나 선생님, 책이나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배워온 것들이 뇌를 돕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이 전기화학적 정보를 앞뒤로 전달하면서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 경험의 조각들을 재구성해낸다. 감각 데이터의 의미를 추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이 조각들을 조합해 기억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경험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도 포함한다. 심장이 빨리 뛰었는가? 심호흡을 했는가? 비유적으로 말해서 당신의 뇌는 매 순간 스스로 묻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몸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는 이 다음에 무엇을 했지? 이에 대한 대답이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이 생존하고 나아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행동 계획을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뇌가 신체 다음의 행위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말해준다. 당신의 두뇌는 어떻게 바깥 세계에서 들어오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 조각들에서 숲속에서 게릴라를 보는 것 같은 충실도가 높은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뇌는 쿵쾅거리는 심장에서 어떻게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걸까? 한 번 더 말하지만 뇌는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기억으로부터 과거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몸이 지금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고 이 특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나?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던가?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경험이 된다. 뇌는 머리 바깥의 세상과 머리 내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결합하여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예술작품, 특히 추상미술은 인간의 뇌가 경험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을 보고 어떤 인간의 형태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당신의 뇌에 인간의 형태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추상적인 요소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화가 마르셀 듀샹은 예술가는 예술 창작 작업의 절반만 수행할 뿐이라고 말한다. 나머지 절반은 보는 사람 뇌 안에 있다. 당신의 뇌는 활발하게 경험을 구성해간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각들로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한다. 당신은 침대 시트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람이 울리거나 새가 쥐적이거나 배우자가 코 고는 소리와 같이 당신을 깨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커피 내리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이 감각들은
우리의 눈, 코, 입, 귀, 피부가 마치 세상을 향한 투명한 창문인 양 우리 머릿속으로 바로 날아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은 감각기관들이 아니라 당신은 뇌로 이것들을 경험한다. 우리가 보는 건 세상에 있는 것과 뇌가 구성한 것의 조합이다. 당신이 듣는 건 역시 세상에 있는 소리와 뇌 안에 있는 것의 조합이며 다른 감각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뇌는 신체 내부에서 느끼는 것 또한 구성한다. 통증이나 불안감처럼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폐, 심장, 내장, 근육 등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조합이다. 뇌는 또한 여기에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추가해 그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한다. 예를 들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거나 기력이 부족할 때 배가 고픈 것으로 느껴 간식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지친 것인데 말이다. 이렇게 구성된 배고픔의 경험은 원치 않게 과체중이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앞에 등장했던 군인이 소들을 데리고 가는 소년 대신에 게릴라를 보았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뇌는 물었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근거하자면 동료들과 나는 함께 숲속에 있고 소총으로 움켜쥐고 있으며 심장은 두근거리고 내 앞에는 움직이는 형체가 있으며 게다가 뭔가 뾰족한 것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에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건 과연 무엇일까? 답은 바로 게릴라다. 이 상황에서 머릿속의 것과 바깥의 것이 일치하지 않았고 머릿속의 것이 우세했다. 대체로 당신이 소를 볼 때 소가 보인다. 그러나 당신도 분명히 그 군인과 같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의 정보가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압도하는 경험 말이다. 군중 속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았는데 다시 보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지 않는가? 핸드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어떤 노래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계속 흥얼거린 적은 없는가?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이란 건 외부 세계와 당신의 신체가 주는 제약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뇌가 구성하는 주의 깊게 제어된 환각이라고 말이다. 물론 당신을 병원으로 보내야 할 종류의 환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만들어내고 모든 행위를 안내하는 일상적인 환각이다. 이것은 뇌가 감각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며 당신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보라.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이 경험을 구성하는 전체 프로세스는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빛의 파동이나 화학물질을 비롯한 감각 데이터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주변 세계의 실시간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몸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변화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뇌는 몸의 장기와 호르몬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감지하기 시작한다. 물론 우리가 감각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 뇌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신체를 제어한다.
하지만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마라. 대신 당신이 목이 말랐을 때 물 한 잔을 마셨던 경험을 떠올려보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몇 초 이내에 갈증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물이 혈류에 도달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 물을 마시고 몇 초 만에 갈증이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엇이 당신의 갈증을 해소했을까? 바로 예측이다. 뇌는 마시고 삼키는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물을 마시면 느끼게 되는 결과를 예상해서 수분이 혈액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전에, 훨씬 전에 갈증을 덜 느끼게 한다. 예측은 빛의 섬광을 당신이 볼 수 있는 물체로 변화시킨다. 예측은 기압의 변화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고 화학물질의 자취를 냄새와 맛으로 바꿔낸다. 예측을 통해 당신은 이 페이지의 구불구불한 선들을 글자와 단어, 생각들로 이해할 수 있다. 예측은 또한 마지막 단어가 빠진 문장을 보면 마뜩찮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측이란 건 뇌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말한다. 많은 신경세포는 우리의 뇌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그 어떤 조합이라도 기반으로 삼아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최선의 추측을 한다. 그런 뒤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추측한 것을 다른 뇌 영역의 신경세포들에게 알려 그들의 발화를 변화시킨다. 그러는 사이 외부 세계로부터 온 감각 데이터와 당신의 체내에서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가 그 대화에 투입되면서 당신이 현실로 경험하게 될 예측을 확정짓는다. 실제로 뇌의 예측 과정은 그렇게 서양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며 예측들을 돌풍같이 쏟아내어 각각의 예측에 대한 확률을 추산한다. 지금 저 숲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동물 때문일까? 적군일까? 소몰이 소년일까? 저 기다란 물건은 지팡이일까? 아니면 소총일까? 결국 매 순간 어떤 예측은 들어맞는다. 그렇게 들어맞은 예측은 몸에서 감지되는 감각 데이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결국 성공한 예측이 당신의 행위의 감각 경험이 된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예측을 내놓고 세상과 당신의 신체에서 오는 감각 데이터와 대조한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신경과학자가 보기에도 여전히 놀랍다. 뇌가 잘 예측했다면 신경세포는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와 일치하는 패턴으로 일찌감치 발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감각 데이터 그 자체는 당신의 뇌가 하는 예측을 확인시켜주고 나면 더는 쓰임새가 없다는 얘기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순전히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측을 통해서 뇌는 당신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준비시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군인의 뇌가 전방에 게릴라들이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게릴라가 거기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뇌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 게릴라들이 자기 예측을 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뇌가 이미 게릴라에 대한 시각, 청각, 후각 정보들을 구성해서 신체 예산을 조정해놓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의 예측은 그가 소총을 들고 쏘도록 준비시켰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에서 군인의 뇌는 잘못된 예측을 했다. 실제로 만난 것은 손에 막대기를 든 채 솥대를 몰고 가는 소몰이 소년이었는데 군인의 뇌는 총을 가진 게릴라 무리로 예측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외부 세계의 감각 데이터를 통합해 자신의 예측을 수정하고 소년과 서둘러 이루어진 새로운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예측은 군인의 뇌에 심어져 다음번 예측을 개선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선택에 멋진 이름을 붙였다. 우리는 이것을 학습이라 부른다. 하지만 군인의 뇌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의 뇌는 외부 세계의 감각 데이터들이 있는데도 예측에 집착했다.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뇌가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뇌는 중학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배선되어 있다. 당신의 뇌가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그 뇌는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예측이 틀렸을 때도 뇌는 마찬가지로 현실을 만들어내며 바라건대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 그 군인의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상황을 다시 보게 해 뇌가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아주 다행인 일이다. 이제 우리의 상식을 위협하는 마지막 결정타를 살펴볼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예측이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뭔가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눈으로 적을 보고 그 다음에 소총을 드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뇌에서는 감지가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한다. 뇌는 집게손가락을 방아쇠로 가져가고 그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 예산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행위에 먼저 대비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또한 뇌는 이러한 예측들을 감각계로 전송해 손가락 끝에 차가운 강철의 느낌과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예측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군인의 뇌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듣고 손을 총으로 옮기고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보도록 이끌었다. 그렇다 뇌는 당신이 인식하기 전에 행동들을 개시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이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가?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 책을 열어서 글자들을 읽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뇌는 예측기관이다. 뇌는 당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련의 행동들을 게시하며 이러한 일들은 당신의 인식 없이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기억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까? 철학이 생겨난 이래로 철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논쟁을 계속해왔다. 우리가 여기서 그 논쟁을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 논쟁에서 자주 간과되어 온 퍼즐 조각 하나를 강조해 볼 수는 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동 조종 모드에서 그때 행동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을 수도 있고, 뇌와 입의 연결이 너무나 순조로운 나머지 친구에게 후회할 만한 말을 해버렸을지도 모른다. 흥미진진한 영화를 보다 보니 커다란 봉지에 든 트위즐러를 몽땅 먹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뇌는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예측하는 능력을 사용했고, 당신은 뭔가 자신이 직접 했다고 느끼지 못했다. 과연 그 순간 좀 더 자제력을 발휘했다면 행동을 바꿀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에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물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 행동을 개시하는 예측들은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다면 지금 물어뜯을 일도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던진 후회막심한 말들을 아예 배운 적이 없다면 지금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콤달콤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트위즐러를 그렇게 먹어치우지 않았을 것이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사용해서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한다. 마법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의 당신의 뇌는 다르게 예측할 것이고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경험할 것이다. 물론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금 수고를 들이면 앞으로 뇌가 예측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를 투자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오늘 배우는 모든 것은 내일을 다르게 예측하도록 뇌에 씨를 뿌려줄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누구나 시험 전에 긴장감을 느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안이 심하게 고통스럽다. 뇌는 과거의 시험을 본 경험을 근거로 예측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지게 만들지만 그렇게 되면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가 힘들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그 과목에서 낙제하거나 심하면 학교를 중퇴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두근거리는 심장이 꼭 불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불안감이 아니라 원기왕성한 투지로 다르게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투지는 미래를 다르게 예측하도록 뇌에 씨를 뿌려 목표하는 결과를 더 잘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아마 교과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졸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의 잠재 소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나는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도전이 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을 하려면 당신의 신체 예산에서 인출이 일어나야 하고 이 일이 불쾌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할 때, 진심으로 노력할 때 당신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미래 예측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만약 그들에게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덜 양극화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건 진보주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이 예측하는 뇌에 관한 기초 과학에서 도출한 전략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이다. 오늘 충분히 연습해서 익힌 행동을 내일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행동이 자동화된 것은 당신의 뇌가 갖가지 행동을 개시하는 각기 다른 예측을 하도록 스스로 세부 조종하고 가지치기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주변의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한 형태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당신이 흥분했을 때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흥분하기 전에 당신의 예측을 바꿀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당신은 특정 자동 행동을 다른 행동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의 행동과 경험들을 더 많이 제어할 수 있다. 나는 당신에 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이런 추가 제어에는 몇 가지 단서가 따르긴 한다. 더 많은 제어는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한다. 당신의 뇌가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게다가 자신의 배선까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책임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비극이나 그 결과로 경험하는 역경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접할 모든 상황을 선택하지 못한다. 우울증, 불안증, 또는 그 외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렸을 때 뇌가 배선되는 환경을 보살핀 건 양육자였다. 양육자가 당신의 적수를 만들었지 당신이 그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 당신은 아기였으니까. 그러니 초기 배선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 당신이 서로 매우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고 해보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특정 신념에 동의하거나 종교가 같거나 피부색이나 체형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주변에서 자랐다면 이런 유사점들이 당신의 뇌가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저러하다 라고 예측하도록 세부 조정하고 가지치기 해왔을 것이다. 발달하는 뇌에는 일종의 궤적 같은 것이 주어진다. 어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으며 어린 시절에 당신을 둘러쌌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신만의 적소를 바꿀 수도 있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 뇌가 내놓을 예측이 되며 그 예측들은 자동으로 당신이 앞으로 할 행동들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새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뇌를 길어낼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든 어느 정도의 선택의 여지는 있다. 예측하는 뇌를 가진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들과 경험들을 더 많이 제어할 수 있고 더 많은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